최근 넷플릭스를 보면은 이 소년 심판이 아주 좀 뜨겁게 우리 세간을 잘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소년 보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요.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소년 보호 사건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? 일단 뭐 복잡하게 뭐 촉법소면, 공범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세 이상,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10세에서 네, 19세 9세 미만에 대한 네. 사건. 그래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?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법을 송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일단은 그 여기 언론이나 이제 실제 이제 뉴스로 접하는 사건은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 그 정도 급이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가끔 발생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뭐 동급생끼리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 채팅상에서 뭐 욕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야동을 다운받는다든지 그 아청법 위반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고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범죄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성착취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성매매를 통해서 받은 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게 좀 강력범죄에 해당되겠네요. 그렇죠. 뭐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사실상 그런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이 아니라 그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절차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소년보호 재판은 뭐 권사님이 따로 나오시지도 않고 이제 판사님 혼자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뭐 네가 여기 왜 하는지 아니?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형사로 보신다면은 이제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네가 잘못했니? 라고 네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공소사실 인부고 그 형사 그 재판을 보잖아요. 그렇게 철저하게 가는데 이제 소년보호 재판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재범을 안 하게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. 일단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소년 가정법원 송치가 되면은 그 연락이 옵니다. 송치돼가지고 언제 출석을 하라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그 전에 그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그 소년의 그 범행 성향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학교생활 잘 했는지 그런 거 갖추려고 담배, 술, 뭐 지금 뭐 불량 학생들이랑 지금 좀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성향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소년분류 심사만 한다면은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?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게 그 소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교도소 가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죠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년원이나 그리고 이제 소년 교도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기관입니다.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은 그 학폭이죠. 학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소년보호 재판 자체가 처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학폭이 따로 열리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.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남는 형식이 수준이라면 사실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까? 글쎄, 무조건 하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는데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서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은 웬만하면은 그 선임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결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선임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부터 하시면은 그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게 좀 유리한 부분을 피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도 좀 처분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형사범죄는 이제 결국엔 그 언제부터 어떻게 그 시작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
네, 적어도 좀 상담이라도 받고 이게 음.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게 낫죠. 얼마나 이제 반성하고 있는가를 피력을 하려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걸 작성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. 이렇게 네. 봐도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뭐 누가 나를 소개해 줄 때 네. 옆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좋지. 그렇죠. 네,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. 부분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부모님이시고 예. 예,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보조인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소년 처벌에 대해서 1호, 10호까지 있다 했는데 8호에서 10호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 송치가 된 경우에는 수용 경력이 전코로 남지 않는데 소년 교도소로 형사재판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코로 남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짚어보면 8호에서 10호 네. 처벌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. 대개 이제 사실 8호에서 10호까지 받는 아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보조인으로. 왜 그런 건가요?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네. 또 부모님이나 그 가정 환경 자체가 네.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 신경을 써줬다면은 이게 거기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까지 일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. 심리 개시 결정이 열어진 다음에 이제 첫 기일 때 되게 결정을 합니다. 보시고 이제 한번 이거 잘하는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첫 기일 때 들어갑니다.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울고 난리가 나시죠. 네. 네, 그렇게 하고 다시 기일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처분을 내리는데 얘가 만약에 좀 재범도 많고 얘가 좀 비행 사실도 좀 많고 네. 도저히 좀 중함 처벌에 좀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지면 이제 8, 90호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는 곳이 소년원이고 이제 소년 교도소는 이제 소년 형사재판 사실상 이제 교도소죠. 네. 그 경우에 있어서 가는 겁니다. 예. 결국에 이제 본인의 입장이나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얘가 최대한 이제 좀 그동안에 잘 살았다.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피력해가지고 네.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네. 향후 어떻게 얘를 어떻게 키우고 있다.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. 판사님도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실 거고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측면에서 이게 어떠한 사건이 이제 8, 90%를 무조건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사건 내용을 보면 사실 알 수는 있죠. 이게 그동안 사례를 보면 그렇죠. 이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다. 이거는 좀 피해가기 힘들겠다. 예. 그렇게 예상을 하죠.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억울한 본인의 어떤 억울한 점들을 좀 피력을 잘 하려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. 오늘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리엠펌 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.